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대장정이 이제 시작을 하네요. 민법 기본 강의입니다. 38회에 걸쳐서 여러분의 이제 기초를 닦는 기초공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기초공사가 어떻게 다져졌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최종 점수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직 시험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나간 자료 중에 다 받으셨나요? 하나는 올해 시험 못 받았어요? 그래요. 지금 잠깐만. 일단은 이 자료가 없어도 첫 시간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받기로 하고, 첫 번째 자료는 이 조그만한 걸로 해서 여기에 좀 보충되는 책에 좀 보충할 내용들을 이렇게 단면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간지에 딱불을 붙여가지고 간지에 잘라가지고 책에 껴 넣으셔서 한꺼번에 끼워 넣으셔서 그때그때 그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변리사 시험 23년도 변리사 시험 문제 해설을 원래 제가 좀 꼼꼼하게 해설을 다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먹고 해설을 아주 좀 충실하게 달았어요. 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 그 진도별로 그 분류를 해서 여러분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각 진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다만 초학자들은 바로 기출문제 그걸 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종합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수업 시간과 또는 복습할 때 다뤘던 거 익숙한 것들 위주로 아는 거 위주로 해서만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기출문제 23년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책에 각 주에 필수 기출 지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객관식 시험을 공부 대비하는 거니까 어떠한 게 어떤 식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서 출제되는지를 그 각 주에 필수 OX 기출 지문을 가지고 연습 삼아서 계속 실전 적응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각 주에 있는 문제 기출 지문들은 옛날 사법시험과 뭐 변호사 시험, 그리고 법무사 시험,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원직, 시험 직렬을 가리지 않았어요. 시험 직렬을 가리지 않고 우리 변리사 교재잖아요. 변리사 교재의 출제 그 수준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 놓은 거니까, 이거 무슨 변호사 시험 옛날 구닥다리 2010년도 사법시험 지문이네, 이건 안 봐도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로 거의 출제되지 않고 사법시험에서 2010년도 때에 출제된 것들이 출제됐어요. 그럼 언제든지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 지문의 그 기준을 변리사 시험에 출제된 걸로만 삼는 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다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기 바래요. 뭐 할 말들이 많고 또 올해 시험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지만 우리 진도가 급한 관계로 그런 말들은 좀 아끼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본 강의인데, 제가 이 기본 강의를 하기 전에 기초 강의라고 해서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적당한 그 분량으로 기초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오셨으면 더 좋을 거고, 근데 굳이 그걸 안 봤어도 뭐 이걸 듣는 데는 제가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한테 기초 강의를 다 듣고 온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만 좀 인구 조사를 하면 올해 민법 처음 보시는 분, 그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이 다다. 법을 나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들었던 사람은 훨씬 더 흡수력이 좋겠죠. 그건 여러분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나 강의 진행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상태로 전제로 해서 진행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굳이 근데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기초 강의를 한 절반 정도, 앞에 절반 정도 들으면 소기 목적은 달성해요. 그래서 다 듣지 않아도, 뭐 다 들으면 좋겠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몰아가지고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을 앞에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흡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더 많은 걸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또 효율적으로 많은 걸 흡수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것도 좋다. 어쨌든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민법. 즉 민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법이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 법은 법률 관계, 법하고 법이 아닌 것.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어떤 대상의 성격을 우리가 간파를 하려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훨씬 그 성격이 뚜렷해져요. 법이 아닌 건 뭐냐? 법이 아닌 건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법의 기본적인 속성은 구속당한다는 얘기예요. 구속력,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강제력. 구속력, 강제력이 있는 특성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권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권리. 내가 너한테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건 상대방이 권리의 다른 측면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진다는 거죠. 상대방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실현. 대표적으로 돈을 100만 원을 빌렸다. 근데 그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안 갚는다. 법의 강제에 의해서 갚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법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알기보다는 권리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 또는 법률이라고도 하죠. 법률이라는 말은 권리라는 말과 같다. 의무라는 말하고도 같은 거다. 그러니까 쉽게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민법을 배우니까 민에 관한 법을 배웁니다. 민. 법에는 앞에 수식어가 상법, 헌법, 행정법,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중에 민에 관한 법, 민에 관한 권리를 배운다. 이 민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한자어인데 오늘날은 백성, 왕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개인이라는 말로 대치가 됩니다. 개인. 어떤 귀족이나 뭐 국가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권리를 배운다. 민법, 우리가 이게 한 1000페이지 되는 이제 교과서, 그리고 조문도 민법 조문이 1000조 정도 되는데 우리 가족법 빼면 좀 줄어들지만 그 수많은 법조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개인들 사이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배우는 거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개인들 사이의 권리.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민법은 뭐 그 하늘에 떨어져 있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커피 가지고 있네, 커피, 또 물, 생수. 자, 여러분이 집에서 나올 때 일단은 커피를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알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커피 소유권이 집에서 나올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권리가 있어요.
저걸 누가 쉬는 시간에 나갔다 왔더니 가져가서 먹으면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서 먹고 있느냐?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권리는 없었는데, 아침에 나올 때는 없었는데 권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권리의 발생, 원인, 발생뿐만 아니라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발생이니까 그냥 대표 주자로 발생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변동, 권리의 변동. 권리 변동하는데 원인이 있어야 결과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이 발생 원인이 뭐냐? 커피 소유권 왜 생겼어요? 내가 커피점에서 돈 주고 샀으니까 생긴 거죠. 돈 주고 1,000원 또는 뭐 2,000원, 3,000원 줄 테니까 커피 달라라고 해서 내가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권리가 생긴 겁니다. 즉 권리의 발생 원인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의 발생 원인은 내가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행위는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커피에 대한 권리가 생겼어요. 내가 홍차에 대한 권리가 생긴 게 아니라 커피에 대한 권리가, 내가 커피를 사겠다고 원했으니까 커피에 대한 권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규정,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정한 사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지만 한참 국가가 보조금을 주던 때가 있었죠. 국민 전체에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근데 내가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다가 옆에 친구가 야, 국가에서 30만 원 보조금 준다 해서 30만 원 탔어.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었어. 너는 돈 받았냐? 했더니 나 그거 모르는데? 그럼 30만 원 달라고 청구해. 그럼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나도 30만 원 내놔라. 요구할 수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강제할 수 있느냐? 강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법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죠. 내가 행위를 했나요? 내가 국가랑 계약을 했나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상속권도 내가 어떤 계약을 맺거나 행위를 한 바가 없어도 권리가 생깁니다. 부모님 재산은 내 거다라는 권리가. 그것도 법률 규정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속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생긴 거예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나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속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님 돌아가셔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 규정이 있어야 생겨요. 법률 규정이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우리 계속 개인들 사이의 권리를 배우는데 그 발생 원인이 조문 1000조가 넘고 1000페이지 넘는 판례로 치면 판례는 한 10,0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것들을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 행위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 근데 이 행위는 우리는 좀 법을 공부하려는 거예요. 법적인 행위예요.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행위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해서 법률행위라고 붙이는 것 뿐이에요. 이거 없어도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냥 혹시 하품하는 행위, 잠자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권리와 관련된 행위다라고 해서 법률행위라는 말을 붙이는 것 뿐입니다. 특별한 말 없이 우리가 행위하면 이제 이것은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품하는 걸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했거나 또는 법률 규정이 있을 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하려는 건데 민법 총칙의 거의 90%는 법률행위를 다룹니다. 민법 전체도 거의 한 8, 90%가 법률행위를 다뤄요. 나머지 1, 20%가 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가 중심이 된다. 양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모양을 가진 권리가 발생해요. 내가 세모라는 권리를 원하면 세모라는 권리가 발생해요. 홍차가 아니라 커피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는 당사자가 원하는 건 묻지 않아요. 아까 보조금, 국가 코로나 보조금, 나 왜 30만 원 주냐? 내 30만 원 어디 코에다 붙이냐? 주려면 한 500만 원은 줘야 그래도 좀 표라도 나지. 30만 원은 그거는 째째하다. 뭐 상관없어요. 묻지 않아. 당사자 의사는 묻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의 딱 그대로의 권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는 당사자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그대로의 권리, 법률 규정은 이제 법에서 정해진 대로의 권리. 그래서 이 원하는 대로의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 관계를 원하는 대로 형성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라고 해요. 내 권리 의무 관계를 내 마음대로 자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 홍차 싫어. 나 커피를 마실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의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사적 자치예요. 이게 거의 90%라고 했죠. 민법의 거의 90%는 이거 사적 자치. 그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입니다. 내 법률 관계를 내 마음대로 형성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법률행위 좀 어렵게 말했지만 이 법률행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준다고 했어요. 이 원하는 거, 커피냐 홍차냐라는 것이 커피에 대한 권리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커피를 주세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근데 머릿속에 저 커피점에 가서 맨날 커피만 먹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오늘은 뭐 라떼를 먹어볼까? 아니면 오늘은 뭐 초코를 먹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그냥 커피가 낫겠어. 자기가 뭔가 의사를 결정을 해서 커피를 마시겠다는 결정해서 표시를 했죠. 점원한테 표시. 그래서 이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커피와 홍차 중에 뭘 먹을까라는 의사를 결정해서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내심에. 그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 마음속에서 그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살 건가 150만 원에 살 건가 150만 원 비싼 것 같아. 딴 데 알아봐야지. 고민하다가 어떠한 특정한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된 의사를 표시.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반드시 그 안에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대로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대로의 권리. 근데 법률행위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는 이 의사표시가 한 개밖에 없는 법률행위가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는 법률행위가 있고 세 번째는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두 개 이상 있는 법률행위.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의사표시가 한 개밖에 없다. 우리 민법은 개인 대 개인의 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개인과 을이라는 개인을 이제 수없이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갑, 을이라고 썼지만 김씨, 이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김씨, 이씨, 갑, 을,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이제 익숙하게 김씨, 이씨라고 뭐 초등학생도 아니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갑, 을이라고 할 겁니다. 갑과 을이 뭔가 행위를 해요. 행위. 법률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행위. 하품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 행위를 할 때 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고 했어요. A라는 물건을 당근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사고 판다, 중고 핸드폰을 사고 판다, 매매라는 행위를 할 때 얼마에 팔지, 얼마에 살지 서로 고민을 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이 법률행위 중에 역시 99%를 차지해요. 99%.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기본이에요. 두 개. 두 사람이. 갑이 야 노트북 중고 노트북 20만 원에 살 사람 하고 내놔요. 20만 원에 살 사람. 30만 원에 팔까? 아니야. 30만 원은 지금 시세가 25만 원인데 30만 원에 내놓으면 욕만 먹고 안 팔릴 거야. 근데 25만 원에 내놓으면 시세대로 내놓는 거니까 팔리긴 하겠지만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더 싸게 내놔야지. 20만 원에 내놓을까 25만 원, 30만 원 중에 고민하다가 특정한 내용으로 결정을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표시. 거기에 대해서 을이 알아보다가 내가 살게 라고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 의사표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 두 개. 이걸 우리가 일상 알고 있듯이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의사표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사겠다라는 의사표시.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얘는 20만 원에 내놨는데 을이 내고라는 거예요. 20만 원 비싼데 18만 원이면 내가 사겠다.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내고 안 받아준다.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거의 99%입니다. 법률행위 종류 중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있는 법률행위인데 그중에 의사표시가 한 개밖에 없는 의사표시 한 개.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하나밖에 없다는 단독행위. 그래도 권리가 발생해요. 자, 한 사람 의사표시가 서로 합의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냥 툭 던졌는데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이죠. 상당히 예외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옆에 앉는 사람한테 나와 결혼해줘. 이것도 혼인도 계약이에요. 혼인. 옆에 나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성이. 그래서 결혼해줘 라고 청혼을 하는 거죠. 청혼. 상대방이 너랑 결혼할게. 승낙. 그러면 혼인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혼인. 서로 이제 법률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합의를 해서 성립한다. 우리 상식에 부합해요. 권리 의무 관계. 내가 합의를 했으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쉽게 말하면 너 나랑 혼인해줘 라고 해서 혼인이 성립한다면 말이 안 되지. 일방적으로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독행위가 법률행위고 권리가 변경된다고 했어요. 이 단독행위는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알파가 법 규정이에요. 법에서 이걸 인정해줘야 해요. 법에서 이 단독행위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인정해줘야만 권리가 발생해요. 합의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 내용대로 당연히 당사자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권리가 발생하지만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권리관계를 변경시킨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 규정이 여기에 보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의 근거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권리 변동이. 아니 법 규정이 있는데요. 그럼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발생 변경 아닙니까? 어떠한 점이 다르죠?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법 규정은 법 규정에 정한 대로의 권리가 발생해요. 이 단독행위는 법률 규정이 여기 부과되어야 되지만 이 단독행위, 이 안에 의사표시가 한 개 있다고 했죠? 이 의사표시, 원한 대로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법률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그다음에 두 개 이상 있는 건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요. 이거는 합동행위라고 하고 이게 회사 설립행위예요. 회사. 2명 이상, 3명이 모여서 돈을 출자를 하고 회사를 만들자라는 행위, 이걸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세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A라는 의사표시만 있는 거고, 계약은 A라는 의사표시, B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일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두 개 존재하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두 개 존재하고, 두 개가 서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 그리고 계약대로의 권리가 발생해요. 합동행위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 두 명 이상 대립하는 게 아니라 목표점이 하나로 지향점이 하나로 돼 있어요. 회사 설립이라는 갑, 병의 의사표시가 A 의사표시, B, C 의사표시가 공동의 목적으로 향해 있습니다. 계약과 다른 점이죠. 계약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해요. 갑과 을이, 갑이 이익을 보면 을은 손해를 봐요. 둘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합동행위는 같이 잘 사는 구조입니다. 공동 목적을 향해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대립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런 법률행위는 세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세 종류. 근데 이게 99%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법률행위 하면 계약을 지칭한다라고 해도 머릿속에 계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는 계약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민법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까지 설명한 건 법이라는 건 권리관계이고, 민법이라는 건 개인들 사이에 권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배우는 법이다. 근데 그러한 권리의 발생 원인은 두 종류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거나, 법률 행위는 그 안에 의사표시가 있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숫자 또는 구조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세 수로 나뉜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런데 권리는 민사에 관한 권리, 우리 민법상 배우는 권리는 민법에서 다루는 개인들 사이의 권리는 역시 이걸 이제 분류를 하면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뉩니다. 권리.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 그리고 신분에 관한 권리, 신분권. 민법상 어떠한 권리를 배우느냐? 재산권과 신분권을 배워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신분에 관한 권리. 신분. 옛날에 뭐 노예사회, 귀족사회도 아니고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신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신분은 가족. 가족도 신분이죠. 그래서 신분권은 오늘날은 가족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들 사이의 권리.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친족, 넓게 얘기하면 친족들 사이의 신분에 관한 권리, 신분권. 이건 재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재산권과 신분권, 둘로 나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갑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는 역시 다시 두 종류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 이런 물건, 분필, 커피, 이런 건물, 토지, TV,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재산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것을 사람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권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말을 쓰네요. 채권이라고 씁니다. 채권. 한자어로는 이렇게 써요. 채권. 채권. 자, 이 채권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길 가다가 뭐 채권을 사고 팝니다. 그런 거 좀 본 적 있어요? 채권 사고 판다. 영화 같은 데서 도둑이 금고 털어가지고 채권 뭐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한 채권도 여기 들어가긴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카테고리예요.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요. 채권. 거기 영화 같은 데서 말하는 채권은 이런 증권, 증서, 증권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권리예요. 권리. 달라요. 이거는 증서, 문서를 말하는 문서, 채권.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 물권과 채권. 물권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소유권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대표적인 게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줬다.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10만 원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이게 채권이에요. 자, 물건은 여러분 커피 가지고 있는 또는 볼펜,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마스크 다 물건들이죠.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 물건은 어떻게 만족을 얻죠? 커피는 마시면 되고 마스크는 쓰면 되고 그냥 자기가 그 자체로 만족을 얻어요. 그것을 직접 지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권리는 항상 목적이 있죠. 그 권리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권리는. 그 권리 목적 달성, 만족을 얻는 방법은 그냥 물건을 직접 물건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직접 지배하면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달라요. 채권은 내가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고 일주일 후에 친구가 갚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안 갚아요. 그럼 내가 가지는 권리는 채권입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왜 돈을 안 갚느냐. 갚아라. 이 채권은 언제 만족을 얻을 수 있죠? 그 사람 끌고 와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수중에 1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10만 원은 그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어요. 자, 채권에서는 권리자와 의무자를 이 권리자를 채권자라고 하고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하는데 채권자, 채무자, 이 채권을 가지는 자, 채무를 지는 자, 채권자,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야 돼. 이 채무자라는 사람이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습니다. 어떤 행위? 채권의 내용대로 20만 원을 갚는 행위를 해야만 이 채권이 만족을 얻어서 해피해져요. 이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이거를 급부. 준다. 급부. 좀 어렵지만 급부라는 말을 이제 쓸 거예요.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채무자의 급부가 있어야만 만족을 얻는다. 본질적인 차이점이에요. 물건은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고 채권은 오로지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는다. 얘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해서 행위를 하게 끌어다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강제로 끌어다가. 자, 그래서 재산권을 봤습니다. 재산권의 종류는 물권과 채권까지 봤어요. 물권과 채권. 그다음에 신분권은 역시 다시 둘로 나누는데 친족들 사이의 권리,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그걸 친족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 대표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죠. 상속받는 권리. 이런 신분관계에서
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속권, 친족권, 상속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법 전체에서 나오는 권리는 네 종류. 물권, 채권, 친족권, 상속권 이 네 개의 권리를 배우는 거예요. 네 개. 물권, 채권, 친족권, 상속권. 그래서 민법이 일로 쪼개져 있어요. 물권에 관한 법, 물권법 교과서, 채권에 관한 법, 채권법 교과서, 친족에 관한 법, 친족법 교과서, 상속에 관한 법, 상속법 교과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대학, 법과대학 같은 데서는 한 학기에 하나씩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이게 빠져 있죠. 이 신분에 관한 권리 이게 빠져 있어요. 친족법, 상속법은 안 배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권리의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을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큰 카테고리로 하나의 과목을 추가를 했어요. 이거를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거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먼저 개념 정의를 한 다음에 그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복잡한 것들을 쭉 응용해 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서 이 개별적인 개념 정의 지금은 거의 1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많은 법률 용어들의 개념들을 얘기했어요. 이런 개념들을 민법 총칙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 물권, 채권 이걸 설명할 때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이 바로 깊은 곳으로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큰 덩어리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민법 총칙은 물권법에도 적용이 되고 채권법에도 적용이 되고 친족법, 상속법에도 적용되는 공통된 주제예요. 공통된 주제. 그래서 큰 카테고리가 이제 5개가 되는 거죠.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그런데 이 민법상의 권리는 재산권과 신분권이지만 이 재산권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이 신분권은 10%밖에 안 돼요. 10% 미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변리사 시험에서는 시험 과목으로 빠져 있어요. 재산권, 물권과 채권을 배운다. 물권, 채권. 하지만 민법 총칙 과목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족에 관한, 상속에 관한 개념들은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민법 총칙 안에 이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 상속에 관한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수험생이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민법 총칙에 들어가 있어요.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개념들. 더 나아가서 민법 말고도 법에는 민사에 관한 법이 민사소송법이 있고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 관한 것, 민사집행에 관한 개념들도 다 시험에 나와요. 우리는 민법이 시험범위인데 이게 왜 나오냐. 변론주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나옵니다.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초법, 민법 기초법. 그래서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또 강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것들은 없는 시간에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시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바로바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물권과 채권을 중심으로 배운다. 이건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자, 민법을 대충 얘기했어요. 주로 물권과 채권을 배운다. 그 중에서도 이 채권이 거의 중심이 채권. 물권도 뭐 양이 중요하지만 채권이 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어떠한 권리를 갖느냐,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떠한 권리를 갖느냐. 수많은 조문을 다 적용을 해서 이 권리 내용을
확정 짓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갑이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느냐, 이 권리.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O, 권리가 있다, 없다, 뭐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이걸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통해서 결정 짓는 거예요. OX가 나오겠죠. O.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다 도구를 도입을 해봤더니 갑이 을에게 10만 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안 갚는다. 그래서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이 문장 하나 배우려는 거.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구를 적용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민법의 끝입니다. 민법의 끝은 최종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근거를 들어서 판단하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민법은 여기까지만 배우는데 크게 민사 절차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민법의 영역입니다. 민법은 권리 OX를 배워요. 이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합니다. 실체가 있는 실체. 10만 원 받을 권리. 이게 10만 원이라는 권리. 그 권리가 동그라미냐,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 세모인 권리를 갖는다. 네모인 권리를 갖는다. 아니다. 별표 모양의 권리를 갖는다.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걸 실체가 있는 실체법상, 실체 권리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배웁니다. OX. 그런데 자 이게 있다고 쳐도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쳐도 갑은 뭔가 이상해요. 내가 을한테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기분은 나쁘지는 않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민법은 여기까지만 다룬다고. 뭐 이걸 을이 채무자가 제대로 급부를 이행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법은 항상 잘 이행이 안 될 때 뭔가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제 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을 다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법률가나 또는 여러분이 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지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민법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은 절차를 통하게 됩니다. 절차법. 그걸 해결하는 법이 절차법이에요. 절차와 관련된 법. 무슨 말이냐면 안 주면 가서 강제로 망치 들고 가서 때리거나 강탈해서 10만 원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원시시대에 하던 얘기지.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권리를 구제받는 거 자력구제. 이거는 약육강식의 원시시대에서나 하는 거지 오늘날 법치주의에서는 이거 하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할 수 없고 나보다 힘센 놈, 국가의 힘을 빌려요.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절차.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국가가 뺏어다가 줍니다. 내가 스스로 뺏는 건 안 돼요. 하지만 국가가 뺏어다가 주는 건 그건 적법한 겁니다. 예컨대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 사람들을 싹쓸이에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 근데 그 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봐요. 내가 피해자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저 극악무도한 사람한테 죽었어요. 원한이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저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죽이면 나도 감옥을 가야 돼. 나도 살인자가 돼요. 나는 죽일 수 없지만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국가가 걔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정계의자에 앉아서 사형시키면 국가가 죽이는 건 정당한 거예요. 국가 공권력으로 실현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자력구제는 안 되지만 국가 공권력. 이게 이제 사회에 합의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사는 약속. 그래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절차는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 자, 소송 절차에서 확인하는 건 갑에게 이게 10만 원 받을 권리를 A라는 권리라고 합시다. 갑에게 A라는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이 절차의 최종 목적은 맞아, 네가 A라는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을 받는 거.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국가는 법원이죠, 법원. 국가기관인 법원. 법원의 판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있다고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거 선을 이렇게 그어놨죠. 이 실체법과 절차법을 지금 구별해 놨어요. 이 선은 옛날로 치면은 뭐랄까요? 그 베를린 장면? 지금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뭐 만리장성? 중국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벽? 아무튼 이거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북벽. 넘어갈 수 없는 벽. 진격의 거인에서 있는 북벽 같은. 이쪽은 이제 저는 이거를 인간의 영역, 아니 이건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하고 이쪽 절차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덧붙인 말이에요. 즉 민법상 갑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는 신은 알고 있죠. 얘는 거짓말합니다. 나 돈 빌린 적 없다. 그래도 신은 네가 거짓말하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리를 적용해서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들어오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지금 국가 판사가 판단해 주는데 판사는 인간이에요. 인간. 제가 정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갚은 적이 있는지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얘가 모르죠. 몰라요. 이 판사가 재판하는 과정은 정말로 갑이 신처럼 이게 거의 전혀 틀리지 않고 100% 정확한 이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만용이죠. 인간들은 신하고 다르잖아요. 알 수 없어요. 이 소송 절차에서 추구하는 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어. 공정성.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이제 판사한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겠죠. 법원에. 법원은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재기를 합니다. 저 을이 1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확인 받아주세요. 내가 권리가 있다라는 거 확인 받아주세요. 소주 제기해요. 그럼 판사는 인간이니까 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을을 부릅니다. 을을 법정에 불러요. 그 을은 끌려갑니다. 이렇게 처음에 소송 절차를 만들어낸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판사에 의해서 끌려 들어온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라는 개념을 쓰고 절차로 들어오면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끌려 들어온 사람을 피고, 당사자의 명칭들을 기억해야 돼요. 원고, 피고. 그리고 판사는 이제 싸워봐라 라고 해요. 싸워봐라. 갑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 그래서 할 말을 다 하게 만들어요. 이 판사가 하는 역할은 이게 권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권투링. 예, 청코나 홍코나 선수 2명이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면 심판이 잘 보고 있다가 카운터 펀치 점수 세가지고 너 이겼어.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죠. 그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한쪽이 반칙한다. 그럼 제재를 하죠. 너 그 반칙하지 마. 룰을 지켜. 마찬가지예요. 룰을 지켜서 최대한 룰을 지켜서 공정하게 싸우게 만든 다음에 근데 싸우는 걸 권투 경기에서는 주먹을 날리지만 이 법정에서는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말을 날려. 말을 하는 거. 말로 싸우는 거. 말로. 돈 빌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말을 어떻게 믿는데? 그럼 증인이나 증거, 뭐 동영상 이런 증거를 제시해서 봐요. 맞잖아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이 말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변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일상적으로. 법적으로는 말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여서
변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말보다는 변론이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돼요. 변론을 한다. 판사한테 이르는 거예요. 내가 빌려줬어요. 갚았어요.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변론. 변론을 통해서 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된다. 새로운 게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럼 판사가 지금 시간도 없는 사람이 계속 재판정에서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죠. 말을 충분하게 기회를 주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야 이제 그만 말해. 내가 다 들을 만큼 들었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을 변론 종결이라고 그래요. 변론 종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변론 종결. 그러면 판사가 변론 종결 명령을 내리면 그 뒤에는 말을 못해요. 그 뒤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변론 종결하기 전까지 충분한 기회를 줬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사실, 당사자들이 제출한 또 말을 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판사가 조용히 판사실에 가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갑과 을 중에 누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갑이 A라는 권리가 있다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리죠. 판결. 이게 소송 절차예요. 소송 절차는 실제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그 사람 말만 듣고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공정한 절차를 여는데 그 절차는 말을 듣는 절차. 양 당사자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줘서 말을 듣는 절차. 그 변론 절차. 변론, 말을 듣는. 변론을 들을 만큼 들으면 변론을 종결한다. 변론 종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고 변론 종결 시까지 나타난 사실 자료, 재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 이게 끝이에요. 소송 절차. 그러면 결국에 소송 절차를 다 진행하고 나면 최종 종착점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해도 갑은 승소 판결문을 받는 거예요. 승소 판결문. 이게 재판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갑이 거쳐서 나온 건 이거 하나 얻는 겁니다. 종이 쪽지 하나. 근데 원래 목적은 뭐죠? 갑은 종이 쪽지 얻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10만 원 현금을 주머니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받고 싶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소송 절차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집행 절차예요. 집행 절차. 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자, 내가 판사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내가 을한테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았어요. 승소 판결문이 있잖아요. 이걸 제출을 해요. 제출하면 이 집행법원에서 아 그러네. 네가 받을 권리가 있네. 을이 나쁜 놈이네. 빌려간 돈 왜 안 갚아? 그래서 을이 보내서 집행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뺏어갑니다. 채무자 재산을 뺏어가서 얘한테 돈으로 줘요. 이게 집행 절차예요. 채무자 재산. 이 채무자는 재산을 안 뺏길 수 없어요. 숨겨놓으면 안 뺏기겠지. 숨겨놓으면.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재산들은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뺏기는 걸 참아야 돼요. 그걸 책임재산. 구두발 신고 이 집행관들이 구두발 신발 신은 상태로 안방에 들어와서 TV, 냉장고, 장롱에 있는 금송아지, 금반지, 뭐 다이아반지, 목걸이 다 가져가다가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 재산이다.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강제 집행을 당하는 책임재산. 이 책임재산을 뺏어다가 돈으로 줍니다. 이게 집행 절차예요. 집행. 강제 집행의
책임을 지는 재산이다. 그냥 책임 재산, 그냥 재산, 쉽게 재산이라고 생각이 돼. 그냥 아까 우리가 법률행위를 법률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한 걸 붙인 것처럼 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데 그게 책임을 지는 재산이니까 책임이라는 말을 붙인 것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뺏어다가 준다. 근데 채권자가 원하는 건 현금이잖아. 현금 10만 원. 채무자의 금반지 한돈을 채권자한테 주면 채권자가 황당하겠죠.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돼. 돈 받는 게 권리니까. 그래서 이 채무자의 재산이 현금이면 현금을 뺏어다 그대로 주면 되지만 현금은 없어요. 대부분. 거기에 물건이 있죠. 그래서 이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 절차에서는. 자, 채무자의 재산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채무자의 재산은 거기에 금송아지, 목걸이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재산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나눌까?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가 가지는 재산권. 재산권의 종류는 수많은 재산권은 둘 중에 하나라겠어요. 채무자가 가지는 물권이거나 또는 채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채무자도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 채권이 있을 수 있죠. 또는 금송아지나 뭐 아파트나 토지 같은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물건이거나 물권이 있거나 채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가진 물권, 이게 물건이라는 얘기죠. 물건인 경우에는 물건을 뺏어다가 채권자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이 현금을 채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물건인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바꾼다. 그 물건을 팔아치워서 경매에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채권자한테 줍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물건은 없고 채권이 있다. 이 채권은 경매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경매라는 말은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채권은 경매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꿔요. 그게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지금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현금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한데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채무자 재산이 물건인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바꿔서 현금을 주고, 채권인 경우에는 뭔가 생소하고 잘 이해 안 되지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뭔지 모르겠다. 근데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란 방식이더라. 경매는 아니더라. 경매가 아니라 다른 특수한 방식이더라.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법적인 개념을 볼 겁니다. 이 소송 절차에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로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승소 판결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하는 것도 권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라고 해요. 집행할 수 있는 권원. 이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집행권원.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만 집행 절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행할 수 있는 권원, 확인을 받아야 돼. 권리자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만 그걸 가지고 집행 절차로 들어올 수가 있다. 집행권원. 근데 집행권원이 되는 대표적인 게 승소 판결문이다. 판사로부터.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소송 절차가 뭐 간단하게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10만 원 받고자 10년 동안 소송해서 겨우 집행권원 얻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너무 낭비고, 또 소송에서 잘못해서 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있어야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건 승소 판결문이지만, 승소 판결은 왜 받는 거예요? 이 각 권리자의 주장이
시는 당연히 네가 권리자 맞다고 하지만 인간 영역에서 판사로부터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하다, 내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줄 때 미리 갑이 을한테 10만 원 빌려줄 때 야, 너 만약에 안 갚으면 네가 여기 배째라고 버티면 내가 소송해야 되고 소송하다 질 수도 있고 기간도 길게 늘어져서 내가 제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가서 공증을 받자. 변호사 사무실에 뭘 공증받냐면 내가 갑이 을한테 지금 10만 원 빌려줍니다. 변호사님 보고 계시죠? 내가 빌려준 거 확실하죠?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판사한테 가서 확인을 안 받아도 변호사가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증사무소는 좀 규모가 있거나 변호사 연차가 되거나 좀 믿을 만한 사람들만 공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굳이 이런 판사의 확인을 안 받아도 진실하다, 이게 진실하다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송을 안 하고 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공증을 받아놓은 증서, 공증받은 문서, 그것을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정증서. 공증을 받아놓은 내가 돈 빌렸다라는 걸 그 변호사가 돈 빌려주면서 확인, 서로 출석해서 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사무소에서 확인받은 걸 공정증서.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의 개념은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원은 승소 판결문을 받거나 또는 그 소송 절차를 거치기 싫으면 미리 공정증서를 받아놓으면 그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집행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 자, 그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법의 종류는 우리 민법이 속한 실체법은 권리 OX만 판단하는 거예요. 권리가 네모라는 모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세모라는 모양을 갖고 있느냐 그 실체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현 절차로는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가 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민사소송, 민사집행,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민사와 관련돼서는 개인들 사이에 일, 민사와 일은 이제 권리와 관련된 일,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법을 규정한 게 민법, 이 대표적인 주자이고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 절차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형사, 즉 사람을 죽였다든가 강도를 했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 범죄 저지른 사람을 뭐 감옥에 넣든가 아니면 벌금을 강제로 뺏거나 국가가 권리를 갖습니다. 이게 국가 형벌권이라고 해요. 역시 OX, 국가가 그 범죄자한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범죄자는 끌려가야 되느냐, 의무가 있느냐, OX를 다루는 게 형법이에요, 형법. 그리고 이건 권리 OX만 인정하는 거고, 이게 검사가 저 사람은 범죄자 맞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거나 사용시킬 수는 없죠. 검사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확인을 받아요. 국가의 확인, 소송 절차로 들어와야 됩니다. 소송이 형사소송이고, 형사소송에서는 인간의 영역에서 확인을 받은 거예요. 검사 말만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말만 믿는 것도 아니고 판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거 이제 확인이 끝나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해야 되겠죠.
이게 과거에 이런 명칭이었어. 국법이. 형을 집행한다니. 형을 집행. 민사 집행처럼 형을 집행한다. 그래서 행형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형이라는 말이 너무나 범죄자라 하더라도 너무 도구처럼 사람을 도구처럼 쓰는 것 같아서 이런 명칭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집행 절차예요. 집행. 형의 집행과 수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권리가 좀 길어요. 근데 어떤 집행법이 있다. 또 행정. 행정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건 세금이죠. 여러분 세금 내잖아요. 소득세, 뭐 이런 지방세, 세금을 내요. 국가가 세금을 때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한테 세금을 때린다. 국가의 과세권 같은 거. 또는 내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정지. 너 코로나 때 불법 영업했어. 그래서 영업 폐쇄. 그러면 장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싸우는 거. 권리를 놓고 싸웁니다. 이런 권리 OX. 이걸 다루는 게 행정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하는 건 이건 행정소송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행정소송을 거쳐서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고 확인받은 건 집행. 이거는 행정집행법. 이 행정법은 단일한 법보다는 수많은 법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행정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행정집행, 행정대집행 이렇게 집행하는 집행법들이 있습니다. 또 다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자, 크게 이 두 개, 이것을 사법이라고 하고 개인들 사이, 개인사자 써서 사법, 그리고 형사나 행정, 헌법 이런 등등에 관련된 것은 개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죠. 저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큰 그림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있는 법들이에요.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공법과 사법. 그중에 우리 민법은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왜 공법과 사법을 이렇게 구별하느냐? 왜 구별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법에서는 사법은 갑과 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이 10만 원을 받든 뭐 100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두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사적 자치. 이게 적용이 돼요. 사적 자치.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개념이죠. 자유주의. 내 권리관계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합의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사적 자치. 하지만 공법의 영역은 이거는 국가를 유지하는 거. 국가 유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범죄자가 미워서 처벌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도 뭐 철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목숨을 다른 사람이 끊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당화가 되겠어요. 하지만 네가 죽어야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사형제도를 제가 뭐 존중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가 좀 희생하더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게 형사, 행정, 공법의 영역이에요. 이건 사적 자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질서, 공공안녕을 목적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됐을 때 절차도 민사소송과 이쪽은 전혀 달라요. 민사소송과 행정, 형사소송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이 민사소송은 아까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뭘 한다겠죠? 변론을 한다겠죠. 변론, 말을. 공격하는 거 말로 한다겠어요. 그 말한 거, 당사자가 말한 것만 놓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변론주의라고, 변론주의. 당사자가 말한 것만 재판을 해요. 원고와 피고가 판사 앞에서 말을 하는데 판사가 딱 봤을 때 얘는 아주 영악한 놈이고 얘는 조금 모자라요. 판사가 보니까 얘가 돈을 빌려준 건 맞는데 얘가 돈을 갚았어요. 갚았거나 또 법을 적용해 보니까 얘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다른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돈 달라라고 판사한테 공격 막 말을 잘하고 얘는 말 한마디 못해요. 자기 권리를 방어를 못해. 그랬을 때 판사가 야, 너도 권리가 있잖아. 너 돈 갚았잖아. 또는 이거 다른 법을 보니까 너 안 갚아도 돼.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재판하면 편파적인 재판이 되는 거죠. 당사자는 대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얘네들은 대등한 거고 판사는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 편을 들어서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변론한 것만 놓고 재판을 해야 된다. 판사가 설사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얘한테 유리한 사실을 얘가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 유리한 사실은 없는 걸로 취급을 해야 돼요. 판사가 설사 알고 있더라도.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이거는 직권주의의 색깔이 아주 강해요. 검사가 저 사람 범죄자라고 하는데 판사가 볼 때 검사가 뭔가 증거를 조작한 것 같고 이 피고인이 좀 모자라서 자기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무죄라는 걸 알고 있다 또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럼 판사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게 형사소송의 차이점입니다. 이건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변론주의, 직권주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계속 나와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놓고 재판해야 된다.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말을 했으면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재판을 받는다. 그런 주의를 변론주의라고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람한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게 직권주의예요. 변론주의, 직권주의 내용까지 봤습니다. 공사법 구별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1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금 첫 시간에 한 것들 중요한 기초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는 법을 배운다. 법은 권리를 배운다고 쉽게 바꿔서 읽으시기 바라고 그 권리의 내용 중에는 공법상의 권리가 있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사법상의 권리, 개인들 사이의 권리를 배우는 거다. 민에 관한 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럼 개인들 사이의 권리가 언제 발생하느냐? 발생 원인 둘 중에 하나다. 법률 행위가 있거나 법 규정이 있으면 발생한다. 법률 행위가 중심이고 그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고 그 의사표시의 숫자, 구조에 따라서 그 법률 행위 종류는 셋으로 나뉜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계약이 중심이지만 그리고 그 권리의 민에 관한 개인들 사이의 권리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누면 재산권과 신분권이 있는데 신분권은 좀 빼고 재산권을 우리가 중심으로 배운다. 근데 재산권의 종류를 다시 둘로 나누면 물권과 채권이 있다. 물권과 채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OX, 권리 실체, 동그라미냐, 세모냐, 네모냐,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느냐, 뭐 일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런 권리의 모양과 OX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실체, 민법이고 이게 민사 절차를 좀 조관을 해보면 그 OX만 판단하는 게 민법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당사자한테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하고 절차법은 두 개의 법 체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두 개로 나뉜다. 소송법과 집행법으로. 소송법의 목적은 인간의 영역에서 판사,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라는, 네가 권리가 있다라는. 우리 민법은 신뢰, 모든 사실이 다 진실하게 주어진 걸 전제로 해서 풀지만 절차로 들어오면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 한쪽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변론주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다. 확인을 받아서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문을 받으면 그게 집행 권한이 되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 절차로 들어와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 종류에 따라 경매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주어준다. 이게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뭐 아주 꼼꼼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개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1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